평양 1%의 영재 소년이 피칠갑이 된 채 휴전선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죽음의 밭을 건너는 그의 손에는 수령의 심장을 겨눌 극비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총살을 해서라도 은폐하려던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 추악하고 잔혹한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손 위에는 낡은 종이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이 찢겨나가고 기름때가 배어 반투명하게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과자 그림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이었습니다. 통통하게 부풀어 오른 모양이었습니다. 도무지 읽을 수 없는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철민이가 속삭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나만 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도 모르게였습니다. 둘 다 강둑 풀숲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갈대가 허리까지 자란 곳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때 16이었습니다. 강원도 원산 근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탄광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밤 10시까지 재봉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혁아,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그게 우리 집 살 길이야. 저는 그 말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학교에서 1등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충성경연에서도 항상 만점을 받았습니다. 당이 원하는 대로, 수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철민이는 저랑 달랐습니다.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장마당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형편이었습니다. 장마당이라는 게 여러분으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입니다. 배급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물건 내다 팔고 사는 곳인데 단속에 걸리면 큰일 나는 곳이었습니다. 철민이는 학교 급식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는 늘 웃고 있었습니다. 뭔가 자기만 아는 게 있는 사람처럼요. 수업이 끝나면 둘이서 몰래 마을 뒷숲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안 다니는 길을 골라서 말없이 걸었습니다. 철민이가 어디선가 주워온 옥수수 한 개를 반으로 나눠 먹으면서 강둑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배가 부른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어깨가 좀 내려갔습니다. 충성가도 사상교육도 어머니 걱정도 잠깐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제일 큰 자유였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철민이가 품속에서 그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산 물건에 섞여 들어온 걸 주운 거라고 했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나만이었습니다. 둘이서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림 속 과자가 동그랗고 통통했습니다. 윤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색깔 음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 일주일치 옥수수죽보다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냥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철민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달까? 그러더니 저를 봤습니다. 나는 나만 가면 제일 먼저 이거 실컷 먹어보고 싶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만은 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상상하는 것조차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종이 조각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 먹음직스러운 그림, 읽을 수 없는 글씨들. 도대체 얼마나 달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조그만 씨앗 하나가 심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 씨앗이 얼마나 무서운 걸 키워낼지는요.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2025년 가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학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선생님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철민이가 불려나갔습니다. 보안원들이었습니다. 둘이서 철민이 양쪽 팔을 잡았습니다. 철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한 번 봤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철민이가 한국 라디오 주파수가 적힌 쪽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 신고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 30명이 줄줄이 끌려갔다는 것을. 저는 그날 몸이 아파서 결석했습니다.
그것 하나로 살아남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교생 집합이 있었습니다. 운동장에 900명이 모였습니다.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가을 햇볕이 따가웠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끌려왔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이었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철민이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철민이 이름을 부르려 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반동사상을 퍼뜨린 죄라고 했습니다. 적의 문화에 물든 죄라고 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총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이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기절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도 서 있었습니다. 왜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야 알았습니다. 바지가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 다시 나갔습니다. 철민이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그 자리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없던 일처럼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선생님을 봤습니다. 처형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칠판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에 대해 아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집 담벼락 너머로 소리가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밤 늦게였습니다. 라디오 소리였습니다. 북한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남한 방송이었습니다. 그 집이 선생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처형장으로 보낸 사람이 밤마다 남한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아는 것 자체가 위험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당이 옳다고 했습니다. 수령님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밤마다 몰래 다른 걸 보고 있었습니다. 처형하는 사람이 처형당할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포로 떠는 것도, 고발하는 것도, 처형하는 것도 전부 살아남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저는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매일 학교에 갔습니다. 매일 충성가를 불렀습니다. 매일 철민이 빈자리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처음에는 꿈속에서도 철민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강둑이었습니다.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철민이가 과자 봉지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달까? 그 말을 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꿈이 바뀌었습니다. 강둑이 운동장으로 변했습니다. 철민이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려 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깼습니다. 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는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귀에는 아직 총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밤이 계속됐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그 꿈을 꿨습니다. 꿈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철민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떤 날은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철민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떤 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총소리는 항상 났습니다. 어느 꿈에서도 그 소리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수업을 들었습니다. 충성가를 불렀습니다. 선생님들이 뭔가 물으면 대답했습니다. 밥도 먹었습니다. 다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보실 때는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철민이 자리가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수업 중에도 쉬는 시간에도 그 빈자리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새 아이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앉았습니다. 선생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면 그냥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철민이 어머니가 끌려갔다는 소식이 들린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연좌제였습니다. 아들이 죄인이면 가족도 죄인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게 법이었습니다. 철민이 아버지도 직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집도 곧 비워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일부러 피해 다녔습니다. 엮이면 안 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피해 다녔습니다.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모른 척 해야 했습니다. 그 모른 척이 쌓이고 쌓여서 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일부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날 저녁 쌀밥을 해주셨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해주셨습니다. 쌀이 귀한 때였습니다. 장마당에서 꽤 비싸게 사셨을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맛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보시면 안 됐습니다. 밥그릇 뒤로 얼굴을 숨겼습니다. 많이 힘드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수저를 놓으시고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말없이 그냥 옆에 있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심했습니다. 꿈속에서 철민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성혁아. 그 목소리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철민이가 멀어졌습니다. 계속 달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그래도 달렸습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깼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성혁아, 성혁아.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닿는 게 싫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에서 철민이 얼굴이 떠났다가 왔다가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보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손이 묶인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작게였습니다. 그러다가 커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이불로 소리를 막으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들리지 않게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철민아. 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입 안에서만 맴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울고,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또 학교 가서 충성가 부르고, 또 잠들고, 또 꿈을 꾸고, 그걸 평생 반복하면, 그러면 철민이가 죽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만 살아남은 게 아무 이유가 없어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느 날 밤 중얼거리셨습니다. 6.25 때도 이런 건 없었는데, 그게 다였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쟁 때도 없었던 일이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아닌 때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운동장에 세워놓고 총을 쐈습니다. 그걸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보호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냥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것 하나만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결심이 선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17살짜리 학생이 북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만강까지 가는 길도 몰랐습니다. 브로커를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DMZ였습니다. 비무장지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총을 들고 경비를 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가면 죽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경비를 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안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비를 서는 사람이 된다면 그 안을 제가 알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 충성스러워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충성 경연에 더 열심히 나갔습니다. 수령님 찬양 노래를 더 크게 불렀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더 자주 인사했습니다. 학교에서 시키는 일은 뭐든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부들보다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크게 대답했습니다. 행사가 있으면 자원해서 나갔습니다. 청소 당번이 아닌데 청소를 했습니다. 속으로는 경멸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칭찬했습니다. 좋은 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심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거울을 봤습니다.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저인데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처형 이후로 다들 조용해졌는데 저만 더 활발해졌으니까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아이는 저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너 괜찮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나라를 위해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아이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경비병 발탁 통보가 왔습니다. 인민군에서 학교로 연락이 왔습니다. 충성심이 뛰어난 학생을 경비병으로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성혁이 그 명단에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배치 장소가 나왔습니다. DMZ 인근 경비대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다른 게 더 컸습니다. 배치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시는 어머니였습니다. 재봉 일을 하시다가 손이 굳어가는 어머니였습니다. 저를 위해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말을 한마디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든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했다가는 어머니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연좌제였습니다. 철민이 어머니처럼 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어머니 손이 보였습니다. 재봉 일을 오래 하셔서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마디마디가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밥을 해주시고, 그 손으로 이불을 덮어주시고, 그 손으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 손을 한번 잡고 싶었습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잡았다가 놓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방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재봉틀이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이 있었습니다. 구석에 제 교과서 몇 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밖이 어두웠습니다. 그 어두움 너머에 있는 마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군복, 군화. 그게 다였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철민이 과자 봉지 조각을 넣었습니다. 왜 넣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넣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어머니. 속으로만 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배치 첫날이었습니다. 초소에 섰습니다.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옆에 선임 병사가 있었습니다. 23살이라고 했습니다. 군에 온 지 2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병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리숙한 척했습니다. 처음이라 무서워서 그런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병사가 웃으면서 이것저것 알려줬습니다. 저는 다 외웠습니다. 순찰 교대 시간이 언제인지, 새벽 2시에 교대가 이루어진다는 것, 교대 후 20분 동안 두 초소 사이에 감시 공백이 생긴다는 것, 북쪽 초소에서 어느 방향을 보는지, 철조망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디인지, 야간 순찰 인원이 2명이라는 것, 각 구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병사는 그냥 신입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구간을 한 번 더 걸었습니다. 눈으로만 봤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다 담았습니다. 지뢰 표시가 있는 구역이 어디인지, 그나마 표시가 없는 곳이 어디인지, 철조망 아래 흙이 파여 있는 곳이 어디인지, 걸음수로 거리를 쟀습니다. 속으로 세면서 걸었습니다. 밤에 초소 안에서 작게 메모를 했습니다. 외운 뒤에 찢었습니다. 작게 찢어서 바람에 날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교대 시간이 왔습니다. 그 시간이면 될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철민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과자 봉지 조각을 들고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억이었습니다. 강둑에서 실제로 웃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잘 자, 철민아. 눈을 떴습니다. 이틀째 새벽이었습니다. 2시였습니다. 제 교대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병사가 왔습니다. 저는 초소 안쪽으로 들어가는 척했습니다. 병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천천히 신발끈을 고쳐 묶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과자 봉지 조각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쥐는 순간 손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이었을 겁니다. 철민아. 한 번만 불렀습니다. 입 안에서만. 종이 조각을 쥔 채로 어둠 속으로 발을 뗐습니다. 지뢰밭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백 번 그렸던 길이었습니다. 실제로 걷는 건 달랐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발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외워둔 걸음 수를 세면서 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크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제일 크게 들렸습니다. 이 소리가 초소까지 들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만큼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11, 12. 발을 내디딜 때마다 잠깐 멈췄습니다. 발바닥에 느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돌인지, 흙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그렇게 한 발씩 나아갔습니다. 20. 갑자기 바람이 멈췄습니다.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사방이 조용했습니다. 더 무서웠습니다. 조용하면 제 발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멈췄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30초쯤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25. 저 멀리 초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쪽 초소였습니다.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순찰 중인 것이었습니다. 멈췄습니다. 납작 엎드렸습니다. 땅이 차가웠습니다. 얼굴을 땅에 붙였습니다. 불빛이 이쪽을 향하지 않기를 기다렸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불빛이 돌아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32. 발밑에서 뭔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멈췄습니다. 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짝 옆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리 없이. 추웠습니다. 1월이었습니다. 땅이 얼어 있었습니다. 군화 속에서 발가락 감각이 없었습니다. 손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주머니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과자 봉지 조각이 닿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40.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늘게 빛났습니다. 달빛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게 철조망에 반사됐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45. 다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왼발 아래에서 무언가가 눌렸습니다. 금속 감촉이었습니다. 발이 굳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뇌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찰나가 100년처럼 길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발밑에서 땅이 솟구쳤습니다. 몸이 튕겼습니다. 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뜨거운 것이 다리를 덮쳤습니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등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게 보였습니다. 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아팠습니다.
피가 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있었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손도 움직였습니다. 손바닥을 땅에 짚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북한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폭발 소리를 들은 것이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달렸습니다. 철조망이 앞에 있었습니다. 달렸습니다. 멈추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달렸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아픈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북한군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철조망에 부딪혔습니다.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넘으려 했습니다. 철사가 손을 파고들었습니다. 군복이 걸렸습니다. 옆구리가 찍혔습니다. 그래도 넘었습니다. 반쯤 넘었습니다. 다리가 걸렸습니다. 피가 나는 다리였습니다. 철사가 상처 위로 파고들었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북한군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뒤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철조망에 걸려 있었습니다.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총구가 겨눠졌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주머니 속 종이 조각을 생각했습니다. 철민이를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 철민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남쪽에서였습니다. 강렬한 불빛이었습니다. 동시에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군이었습니다. 폭발 소리를 감지하고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손 들어, 움직이지 마. 한국어였습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군과 한국군의 총구가 서로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철조망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철조망에 매달린 채로 피가 흘렀습니다. 다리에서, 손에서, 옆구리에서, 발밑으로 피가 떨어졌습니다. 추웠습니다. 1월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졸렸습니다. 눈이 감기려 했습니다. 감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북한군 중 한 명이 손전등을 저한테 비췄습니다. 피범벅이 된 17살 얼굴이었습니다. 군복이 찢겨 있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죽을 것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병사가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저도 그 병사를 봤습니다. 어렸습니다. 저보다 몇 살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병사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친구였을 겁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뒤에 있던 다른 병사가 뭔가를 말했습니다. 쏘라는 말이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 병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말이 들렸습니다. 조금 더 크게였습니다. 첫 번째 병사의 손이 보였습니다. 총을 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병사가 총구를 내렸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하나씩 총구가 내려갔습니다. 한국군이 다가왔습니다. 철조망에서 저를 내렸습니다. 손이 크고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한국어였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안겨들었습니다. 눈을 감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철민아, 나왔어. 2026년 1월이었습니다. 저는 17살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였습니다. 그게 처음 본 것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본 적이 없는 색이었습니다. 누런 벽, 회색 천장. 그게 제가 알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장은 하였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팔을 들려고 했습니다.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려다봤습니다. 흰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팔에도, 손에도 어디선가 뭔가가 들어오는 느낌이 났습니다. 팔 안쪽이었습니다. 가늘고 투명한 관이 꽂혀 있었습니다. 링거였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빼려고 했습니다. 빼지 마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다쳤어요. 가만히 있어야 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른들은 그런 말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욱신거렸습니다. 옆구리도 아팠습니다. 손바닥도 아팠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안도가 됐습니다. 아프다는 게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프면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처음으로 실감됐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지뢰가 완전히 터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래돼서 녹슨 것이었습니다. 화약이 반쯤 죽어있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튕겼지만 다리를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새 것이었으면 다리가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밟았으면 중앙을 건드렸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살 수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운이었습니다. 그냥 운이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상처를 살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저것 확인하고 나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가 오래 남았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을 누가 저한테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몸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간호사가 매일 왔습니다. 붕대를 갈아줬습니다. 상처를 닦아줬습니다. 처음에는 그 손길이 이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가 저한테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바쁘셨으니까요. 그냥 알아서 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을 닦아줬습니다. 멈췄습니다. 그 손길 때문에 멈췄습니다.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프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이 나왔습니다. 흰 쌀밥이었습니다. 국도 있었습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병원 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밥을 보면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먹어야 하는데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싶었습니다. 꿈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먹어야 낫는다고.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쌀이 이런 맛인지 몰랐습니다. 북한에서 쌀은 귀했습니다. 옥수수죽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건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처음으로 밥을 다 먹었습니다. 한 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또 밥이 나왔습니다. 또 다 먹었습니다.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입맛 좋네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문 밖을 봤습니다.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냥 나무인데 한참 봤습니다. 북한에도 나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달랐습니다.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침대가 2개 있었습니다. 다른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작은 컵이었습니다. 투명했습니다.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북한에서 마시던 물과 맛이 달랐습니다.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달랐습니다. 벽에 무언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그림이었습니다. 꽃이었습니다. 누런 꽃이었습니다. 들꽃처럼 생긴 것이었습니다. 병원 벽에 꽃 그림을 붙여놓는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이상한데 좋았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두려움이 왔습니다. 갑자기였습니다. 밥을 먹다가였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사라졌다는 걸 어머니가 아셨을 겁니다. 탈영이었습니다. 경비병이 탈영했으니 어머니도 조사를 받으실 겁니다. 연좌제였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밥을 더 먹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왜 안 먹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시는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사라진 걸 아신 날 아침에 어머니가 어떤 얼굴을 하셨을지 생각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불 속에서 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이라고 했습니다. 남자 2명이 왔습니다. 나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딱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문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 보안원에게 불려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한 명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다른 한 명이 테이블에 뭔가를 놨습니다. 음료수였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알록달록했습니다. 마셔도 돼요.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캔을 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뚜껑을 어떻게 여는지 몰랐습니다. 조사관이 보여줬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탄산이 있었습니다. 목이 따가웠습니다. 그런데 맛있었습니다. 왜 탈북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둑부터 말해야 하는지, 처형날부터 말해야 하는지, 경비병이 된 것부터 말해야 하는지. 그러다가 입이 열렸습니다. 철민이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강둑에서 과자 봉지 조각을 보던 이야기. 나만 가면 과자 실컷 먹고 싶다던 이야기. 쪽지 때문에 끌려간 이야기. 운동장에서 목격한 이야기.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울던 이야기. 더 충성스러운 척해서 경비병이 된 이야기. 이틀째 새벽에 신발끈을 묶던 이야기. 지뢰를 밟던 이야기. 철조망에 걸린 채 총구를 받던 이야기. 다 했습니다. 처음으로 전부 다 했습니다.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언제부터 울었는지 몰랐습니다. 조사관이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받았습니다. 닦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났습니다. 친구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것이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입 밖에 나오자마자 알았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살아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살아서 말해주는 게 친구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이에요. 저는 그 말을 한참 들었습니다. 여러 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살아서 말해주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날 밤 병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하얀 천장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여기 있어도 된다는 것 같아서였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과자 봉지 조각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군복을 정리하면서 챙겨뒀다고 했습니다. 낡은 종이 조각 하나를 왜 챙겨야 하는지 몰랐겠지만 챙겨줬습니다. 꺼냈습니다. 봤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이었습니다. 빛이 바랬습니다. 주름이 졌습니다. 그래도 그림이 보였습니다. 동그랗고 통통한 과자 그림이 보였습니다. 철민아, 나왔어. 여기까지 왔어. 하나원에 들어간 것은 퇴원하고 사흘 뒤였습니다. 하나원이 뭔지 몰랐습니다. 국가정보원 조사관이 설명해줬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약 3달 동안 지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잘 곳도 있고 밥도 나오고 배울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갔습니다. 처음 타보는 승용차였습니다. 의자가 부드러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가 넓었습니다. 건물들이 높았습니다. 간판들이 알록달록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감시받는 것 같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하나원 문을 들어섰습니다. 복도가 밝았습니다. 형광등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형광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냥 밝았습니다. 이상한 게 아닌데 이상했습니다. 방에 짐을 놨습니다. 방이 작았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책상이 있었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붙어 있었습니다. 혼자 쓰는 방이었습니다. 혼자 쓰는 방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방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같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감시 소리도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어가 달랐습니다. 같은 말인데 달랐습니다. 억양이 달랐습니다. 단어가 달랐습니다. 선생님이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도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분단이 70년이 넘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 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버스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트에서 물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병원 예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하나도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배운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뭔가 나왔습니다. 뭐든지 검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뭐든지 검색하면 나온다고요? 북한에서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내부 통신망만 있었습니다. 수령님 업적과 사상 교육 자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뭐든지 입력하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검색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자였습니다. 철민이 과자 봉지 조각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과자를 검색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파는 곳도 나왔습니다. 가격도 나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한참 봤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꿈이 뭐예요? 교실 안 여러 명에게 돌아가면서 물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나이가 다양했습니다. 중년 여성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남자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꿈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꿈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이 정해주는 대로 살았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지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좋은 의미로 이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틀리면 혼났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무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른다고 해도 됐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도 됐습니다. 입소한 지 2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유독 길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어디 계신지, 조사를 받고 계신지, 어디 끌려가신 건지, 연좌제였습니다. 제가 탈영했으니 어머니도 조사를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게 제일 두려웠습니다. 철민이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죄인이면 가족도 죄인이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도 적용됐을 겁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가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어둠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창문 쪽을 봤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었습니다. 새벽인데도 켜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이 되면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새벽이어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켜줬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어둠이 없는 곳이구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뭘 물어보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민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들었습니다. 오래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봤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 한참 조용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보고 싶겠네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가장 정직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말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단어가 조금 늘었습니다. 버스를 혼자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마트에서 계산을 혼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들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수업 듣는 사람들과 같이 갔습니다. 메뉴판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뭘 먹을지 골랐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것을 골랐습니다. 삼겹살이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구워졌습니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한 점 집어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냥 맛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웃었습니다. 표정을 보셨나 봐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서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이었습니다. 하나원을 나가는 날이 됐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책 2권, 세면 도구.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과자 봉지 조각이 있었습니다. 아직 있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빛이 더 바랬습니다. 주름이 더 졌습니다. 그래도 그림은 보였습니다. 철민아, 이제 나가는 거야.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밝았습니다.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처음 혼자 간 것은 하나원을 나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책상, 냉장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내 열쇠였습니다. 내 방이었습니다. 문을 잠글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이상하게 컸습니다. 편의점은 아파트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삑 소리가 났습니다. 불이 환했습니다. 새벽 2시인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과자, 음료수, 라면, 빵. 끝이 없었습니다. 멈췄습니다. 과자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봤습니다. 한참 봤습니다. 철민이 봉지 조각에서 보던 것과 비슷한 것들이 진짜로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봉지들이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를 집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받은 돈이었습니다. 계산대에 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금액이 나왔습니다. 돈을 냈습니다. 거슬러 줬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뭘 사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물건을 사고 나왔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인데 이상하게 그게 컸습니다. 아파트 계단에 앉았습니다. 과자 봉지를 뜯었습니다. 꺼내서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바삭했습니다. 한 개 더 먹었습니다. 또 달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철민이 봉지 조각을 꺼냈습니다. 과자 봉지 옆에 나란히 놨습니다. 봤습니다. 철민아. 달아. 진짜로 달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입 안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는지 몰랐습니다. 달아서 우는 건지, 늦어서 우는 건지, 혼자여서 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났습니다.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과자를 다 먹었습니다. 봉지 조각은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내 천장이었습니다. 그게 첫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다면 다니고 싶습니다. 뭘 공부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냥 배우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입니다. 어머니 생각은 매일 합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안녕하신지 모릅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매일 생각합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계실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시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을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말을 매일 속으로 합니다. 언젠가 직접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6.25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 마음이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가족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 살아있는지 모르는 것,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통일이 되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철민이 아버지도 살아계신다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철민이 생각도 매일 합니다. 꿈을 꿉니다. 가끔은 강둑에서 웃는 꿈을 꿉니다. 가끔은 운동장 꿈을 꿉니다. 총소리 꿈은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줄었습니다. 봉지 조각은 아직 갖고 있습니다. 지갑 안에 넣어뒀습니다. 많이 낡았습니다. 그림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갖고 있습니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걸 버리면 철민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같아서입니다. 그냥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유통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었습니다. 처음에 유통기한을 봤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음식이 내일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내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게 자유인 것 같았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것,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는 것, 모른다고 해도 혼나지 않는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6.25가 끝나고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가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 시절을 살아오신 분들이니까요. 그 고생을 아시는 분들이니까요. 저는 이제 막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말투가 틀릴 때도 있습니다. 문화가 낯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17살이었습니다. 그냥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거기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두려우신 분이 있을 겁니다.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게 미안해서 못 떠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는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그 손을 한번 잡고 싶었습니다. 잡지 못했습니다. 잡았다가 놓지 못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도 발을 뗐습니다. 지뢰밭을 걷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습니다. 결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발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걸음이 제일 무거웠습니다. 그냥 한 발만 떼면 됩니다. 저는 과자 봉지 조각 하나를 쥐고 걸었습니다.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철민이가 가고 싶다고 했던 그곳에 저 대신 왔습니다. 달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로 달다고. 지뢰밭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는 울면서 걸었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간절했을지 말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한국에 도착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